오늘 했던 뉴스입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더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토론이 있었죠. 그렇죠. 아시다시피 지난 3일에 우리 CBS 라디오 정관용의 시사잡기가 첫 토론이었고 오늘은 인터넷 방송 오마이TV 주최 토론회였어요. 예. 그 다음은 이제 14일부터 방송 토론회가 쭉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 탄핵이 기각된다면은 그럼 중단되겠죠. 그렇죠. 예. 지금 전국이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은 후보 간 토론 자체는 무조건 중단이겠죠. 예, 예. 그래서 이 앞 두 번의 토론회가 꽤 중요하고 물론 탄핵이 인용된다면은 완전히 다른 국면에서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토론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이 첫 번째 토론하고 좀 비교해 볼 때요. 오늘이 좀 각이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네. 첫 토론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좀 긴장된 상태에서 전초전 비슷한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도 첫 토론을 보자면은 제가 문재인 후보가 결과적으로는 제일 얻은 게 많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제일 잘했다고요, 토론을? 아니, 토론을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첫 토론에서 문 전 대표가 언변이 제일 뛰어났다든지 남을 압도해다 했다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그렇죠. 서로 할 말 했다. 오히려 이제 최성 고양시장, 지금까지 주목을 전혀 못 받았기 때문에 예. 처음에 공중에 나서가지고 오히려 주목을 받았죠. 실시간 검색어 1위에도 올랐는데 예. 크게 득점한 사람도 없었고 크게 실점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예, 2차 토론에서는요. 그러면은 이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1등이 결과적으로 더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 상태가 유지되니까. 그렇죠. 1위는 예. 후발주자하고 간격만 쭉 유지해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거세게 문재인 후보를 몰아세웠나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 전 대표도 세게 나가더라고요. 네. 오늘은 이제 이재명 시장 아무래도 좀 작심하고 나섰습니다.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공약하고 매머드 캠프를 고리로 공세를 가했고 문 전 대표는 오히려 조금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 게 이재명 시장이 사드 철회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문제 아니냐. 아하. 이렇게 공격을 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신의 좀 안정성을 부각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이렇게 설전이 계속되자 이제 안희정 지사가 우리 서로 예의를 지키자. 이렇게 중재에 나서는 이거는 자기의 또 장점을 부각시키려는 예. 모습이었겠죠. 예. 오늘 토론이 원래 2시간 정도 하기로 했는데 한 1시간을 더 넘겨가지고 했습니다. 인터넷 방송이니까 가능한 그렇죠. 거죠. 이건 또 인터넷 방송이 이런 예. 장점 아니겠습니까? 구체적으로는 어떤 공방이 오갔습니까? 예, 아까 제가 준조세 폐지 방안 말씀드렸는데 문 전 대표의 준조세 폐지 방안에 대해 가지고 법정 부담금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이재명 씨가 예전에도 공격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 저희 토론에서도 이 문제를 제기했었죠. 그렇죠. 이 법정 부담금이라는 거는 환경 부담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오늘도 법정 부담금이 그 준조세 폐지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도 이해를 못하겠다. 법정 부담금 15조를 폐지하면은 국민 세금이 그만큼 늘어난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어요. 예. 그러자 이제 문 전 대표는 법정 부담금이 아니라고 전에도 말씀드렸다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가 어쩌고 이렇게 쭉 하니까 이재명 시장이 탁 끊으면서 예. A를 질문하면 A를 답해달라. 하하. 그 국정농단이 대체 여기서 왜 나오느냐. 예. 라고 이제 나를 세웠습니다. 음. 이제 저 문 전 대표는 내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시장이 문 전 대표 입장이 사드 문제 같은 경우에 조금 바뀐 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예. 이리저리 바뀐다 이걸 공격하면서 국가 지도자의 덕목은 안정감이다 이렇게 말하자 문 전 대표가 곧바로 이 시장이 안정감을 말하는 건 참 뜻밖이다. 그래서 폭소도 터지고 그렇죠. 그랬다면서요. 이게 예. 이 시장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통통 튄다. 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지만은 그렇게 지적되고 있으니까 반격을 곧바로 가한 거니까 제가 볼 때 문 전 대표 순발력도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면서 이제 사드 문제에 대해서 외교적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한미 동맹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합의를 일방적으로 취소하기 쉽지 않다. 내부적으로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고 미국, 중국과 외교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 결정을 해나가야 된다. 이 안정감을 부각시키면서 이 시장을 공격한 건데 예. 이때는 안희정 지사도 문 전 대표 쪽 편에 들어가지고 지금 이재명 시장이 사드가 미국의 중국 봉쇄 전략이라고 확정적으로 단언하는 말을 해서 놀랐다. 장차 대한민국 대통령이 됐을 때 그러면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외교 전략이 스스로 닫혀버린다. 어느 한쪽 택하면 어느 한쪽을 그렇죠. 포기하는 이런 식이다. 그렇게 예. 말하면은 우리는 외통수가 되어버린다. 그래서 네. 걱정이 된다. 이렇게 힘을 보탰고요. 예. 네. 지난 금요일도 그렇습니다만 오늘도 이 최성 고양시장 존재감이 좀 부각되고 있죠, 계속.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제 재산증명서, 범죄 경력 조회서
병적 증명서 등 다 들고 와가지고 이 카메라 앞에 꺼내 보이더라고요. 본인 것을. 그렇죠. 네. 이게 사실은 상대 후보 몇 명은 뭐 다 이유가 있는 거겠습니다만은 약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서 이 차기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자질 중 하나는 청렴이다. 국민들에게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도덕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고, 예. 또 최 시장이 이제 이 시장을 향해서 좀 공세를 펼쳤고, 문 전 대표가 자신이 주도하는 자유토론에 돌입하자마자 최 시장한테 좀 못다한 말씀 해보시라. 이래가지고 또 이제 여기서 뭐 시청자 참여가 되는 데서 이게 뭐 문재인 편들로 나온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공격도 받고 그랬습니다. 지난 금요일도 문재인 전 대표는 최성 시장한테 제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딴 사람들이 워낙 질문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물고 물리는 전략적 조합인 것인데, 그때 이제 우리가 1위, 2위, 3위 간에는 이제 물고 물리는 거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4위 입장에서는 어떨 것이냐. 예. 라는 게 또 이제 다르다는 거죠. 일단 그렇죠. 2위, 3위를 좀 공격해가지고 9단계에 올라서면은 또 뭐 한번 1위한테 공세를 펼칠 수 있겠지만은 네. 아마 4위 입장에서는 바로 위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좀 잡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시장을 향해서 공세를 펼쳤다. 네. 네. 그 토론회 끝나고 각 캠프는 뭐라고들 평가했습니까? 원래 이제 끝나고 나면은 서로 이제 다 잘했다고 그럽니다. 다 잘했다? 뭐 예. 오늘도 다 마찬가지였고, 이제 문 전 대표 측은 치열한 질문 공세 속에서 차분하고 안정감 있게 토론을 이어가서 정책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렇게 자평을 했고, 예. 안 지사는 직접 이제 뭐 진보 진영과 민주당이 동지로서 우애와 동지애를 일치하는 토론을 만들겠다. 이렇게 만족을 표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시장 쪽도 잘했다라고 자평을 했는데, 이 시장은 충분한 토론 시간이 분야별로 확보될 필요가 있겠다. 예. 그러니까 좀 말하자면 끝장 토론식에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는데, 앞서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이게 탄핵이 인용이 되면은 예. 국민이 되게 바뀔 거예요. 한번 저희가 두 가지 정도 방향을 예측해 보자면은, 아무래도 탄핵이 인용되고 나면은 좀 안정성이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게 이제 첫 번째인 것이고, 예. 두 번째로는 박 대통령에 대한 뭐 사법 처리라든지 그런 부분이 또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죠. 네 후보 모두 다 뭐 법대로 엄정한 사법 처리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던데요. 지금 하는 거하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탄핵 막상 인용 탄핵이 이후에. 인용돼가지고 그럼 박 대통령이 이제 자연인이 되고 뭐 검찰이 소환을 하니 많이 뭐 이럴 거지 않습니까? 예. 그때하고는 또 좀 분위기가 다를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박 대통령 측이 뭐 검찰 소환에 뭐 순순히 응하느냐, 아니면 뭐 응하지 않고 버티면서 나를 강제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난 못 예, 나간다. 예. 뭐 이런 경우에 따라 다 달라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도 아마 기본 입장을 바꾸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 법대로 해야 한다라고는 원칙 하에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거기에서도 아마도 안정적인 1위 주자는 조금 안정성에 방점을 둘 거고,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은 조금 더 이제 각을 세우는 쪽으로. 선명성에 예, 할 방점을 수 있는 찍고. 거겠죠. 네. 자, 다음 토론회가 정말 열릴 수 있는지 14일 날. 네. 그게 또 관건이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 정권이 집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갔죠. 그런데 무슨 수사 결과 발표를 한답니다. 이게 특검이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특검 사무실 앞에서 우리의 의지와 정의로운 분노를 보여줍시다. 국민을 속여먹고 국민을 농락한 권영수를 구속하라. 먼저 특검의 수사 결과 보고는 특검법에서도 명백히 선언했듯이 국민에 대한 의무입니다. 국민 여러분, 박근혜 정부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달 28일로서 공식적인 수사 일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대상은 국가 권력이 사적 이익을 위해 남용된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입니다. 국정농단의 사실이 조각조각 밝혀져야 하고 정경유착의 실상이 국민 앞에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아쉽게도 이 소망을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수사기간 동안 국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지원과 격려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금 들으신 내용 오늘 오후 2시 박영수 특별검사가 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그 내용이었고요. 그 앞에 나온 소리들은요. 태극기 집회, 일명 태극기 집회에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 또 오늘 특검 사무실 앞에서 탄핵 반대 단체가 시위를 하며 이 박영수 특검을 권영수라고 또 잘못 부르기도 했네요. 권영수 구속하라 뭐 이런 식의 외침까지 함께 좀 들어보셨는데 오늘 수사 결과 발표 마지막으로 사실 모든 활동을 끝냈죠. 검찰 출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좀 듣겠습니다. 백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방금 박영수 특검의 그 수사 결과 발표 앞 대목인데 국정농단 정견유착 실상을 밝혀야 하는데 다 이루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 이런 표현 어떻게 들으셨어요? 정말로 특검이 어떤 길로 수사하고 했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검이. 예.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명확히 알고 행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하는 모습에서 예. 정말 특검의 어떤 진정성을 느꼈습니다. 예. 다 이루지 못했다라는 데 동의하세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 이 수사 그 대상이 15가지였지 않습니까? 예, 예. 그중에서 사실은 다 하지 못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수사기간이 너무 짧았기 때문에 그 방대한 수사를 다 하기는 어려웠다고 보입니다. 예. 지난달 28일이 수사기간 종료였는데 수사 결과 발표를 바로 그 직후에 하지 않고 왜 6일이나 지나서 오늘 발표했느냐. 일각에서는 이걸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치려고 일부러 시간을 이렇게 끌었다. 이런 주장도 하는데 백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객관적으로 봤을 때요. 이 수사 결과 발표 시기가 결코 늦은 것이 아닙니다. 그 28일 날 수사 기간이 종료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는 3일절과 주말을 빼면 이틀밖에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예, 예. 그리고 오늘 보도자료를 냈지만 99쪽에 이르는 아주 방대한 보도자료를 특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예, 예. 그것을 작성하는 데만 해도 객관적으로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예. 지금 제가 볼 때는 청와대라든지 탄핵을 반대하는 입장의 분들은 수사 결과 발표가 언제 됐던지 간에 수사 결과 발표를 아예 원하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예, 예. 언제든지 똑같은 비판은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의 피의자로 입건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최순실 씨와 박 대통령을 경제공동체로 본 점,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이 특검 수사의 결과의 핵심은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이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대통령과 최순실의 관계가 수십 년간 매우 밀접한 관계였고, 예. 그리고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공동 운영자다. 그리고 또 최순실이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구입하는 데서 관여를 하고 퇴임 후의 안가의 문제, 예. 그런 문제까지 다 관여를 했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권에 진출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의상비를 다 대납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봤을 때 경제 공동체로 충분히 볼 수 있다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이제 박 대통령 측은 거듭거듭해서 말하는 게 난 한 푼도 내가 직접 챙긴 게 없다. 이 주장으로 뇌물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정에서는 어떻게 인정이 될까요?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조사가 안 됐기 때문에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실 더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예. 네. 사실 이렇게 뇌물 수수자에 대한 조사가 없이 기소되기가 참 어려운 사안이기는 하죠. 예. 예. 네. 그래서 어쨌든 그리고 이재용 지금 뇌물 공여자인 이재용 부회장도 사실은 강요다 이렇게 다투고 있는 그렇죠.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법정 싸움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동안 밝혀진 사실이라면 대통령과 이재용 부회장 독대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이재용의 요구가 있었고 또 대통령이 또 그걸 받아서 지시를 했다는 게 밝혀진 상황이기 때문에 예, 예. 충분히 다툴 만하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뇌물죄 영역이고 또 하나가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고 그것에 아주 직접 연결되는 게 문학의 블랙리스트 작성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무원들 좌천 면직시키도록 한 거 이런 대목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박 대통령이 주범이다 이렇게 특검은 본 거죠. 그렇죠. 네. 이거는 구조적으로 주범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은
그 비서실장이라는 가장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주도를 하고 정무수석이 또 주도를 한 예. 이런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근데 또 이 대목에 대해서 대통령 측은 박 대통령은 이 블랙리스트 관련된 어떤 지시를 한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지금 벌써 이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자료들은 어느 정도 많이 드러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예. 그리고 김종덕 장관이라든지 김종덕 장관이 직접 대통령에 가서 보고를 했다는 그런 진술을 한 것으로 보도를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법정에서 입증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세 번째 법적 조항이 이 공공기밀을 누설한, 그래서 모든 뭐 자료 같은 걸 최순실한테 주고 뭐 이 대목, 이거는 뭐 쉽게 입증이 되겠죠? 그렇죠. 벌써 그러니까 정호성 비서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진술을 한 부분이 있고요. 예. 태블릿 PC라든지 증거가 지금 너무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박근혜 대통령이 변명할수록 이건 오히려 혐의를 더 짙게 하는 것이고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보입니다. 예. 그리고 박 대통령하고 최순실 씨가 차명폰으로 통화한 내역, 뭐 한 6개월 사이에 뭐 570회가량 통화했다. 그리고 뭐 이 독일로 도피해 있던 그 기간 동안만 무려 127차례 통화했다. 이런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정말 이게 그 여러 가지 것을 추단하게 하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사실은 이런 잦은 통화 내역이 결국 최순실과 박근혜 대통령이 한 몸이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된 큰 배경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통화 시점이 그리고 삼성과 최순실 간 동거래가 이렇게 활발하던 시점이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최순실이 도피한 상황에서 차명폰으로 통화를 했다는 것은 예. 대통령과 최순실 간에 사전에 말을 맞췄을 가능성이 크다. 예. 이런 부분들을 추정할 수가 있고요. 예.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누가 그런 조언을 했느냐, 법률적인 밑그림을 누가 그렸느냐,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민정수석실이 관여를 했다면 청와대 조직이 전체적으로 공모한 것이기 때문에 우병우 전 수석. 그렇죠.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이제 조사가 차후에 검찰에 또 이루어질 텐데 이 네.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가 더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특검도 아쉬움을 표했는데 세월호 참사 당일 오전에 대통령 행적 이건 제대로 밝히질 못했다. 이건 결국 압수수색이 안 됐기 때문 아닐까요? 그렇죠. 압수수색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압수수색이 되었다면 밝힐 수 있는 부분들이 이 세월호 참사 부분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관여 부분도 예. 상당수 밝힐 수 있었을 것인데 예. 청와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밝히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예. 당시의 경호일지라든지 출입기록 이런 것들만 봤어도 예.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헌재에서도 계속 이 세월호 부분으로 많은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대통령 측에 세월호 당일 기록을 제출하라고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를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예. 최근에야 그 중대본 늦게 방문한 이유에 대해서 그 사고가 난 동영상을 제출을 했는데 근데 자동차 실제로는 사고 나는 현장은 또 없다면서요? 그 모습은. 그렇죠. 차량 돌진 사고라는데 전혀 없고 예. 그 차량은 아주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이라는 예. 그런 결과니까 완전히 이거는 지금 정말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것과 예. 다름없는 것이죠. 근데 아무튼 뭐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의료법 위반 이 부분도 지금 적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의료보험 위반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직접 공범이냐 아니냐 부분은 좀 더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특검이 재판에 넘긴 사람만 무려 30명입니다. 지금 8명 검사가 남아가지고 그 공소를 유지하기로 했는데 8명이면 충분합니까? 30명에 대해서? 그게 충분하지는 않지만 아주 지금 부족한 숫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이 피고인 측이 여러 아주 거물 피고인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기춘이라든지 조윤선이라든지 굉장히 대규모 변호인단을 맞섰기 때문에 예. 앞으로 공판 과정에서 이 피고인 측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는 법무부에서 좀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서포트가 필요할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특검이 그동안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도 의지와 열정으로 그런 많은 부분들을 메꿔 나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의 특검원 모습을 봤을 때 공소 유지도 잘 해낼 것이라고 믿습니다. 8명 검사로 부족할 때는 법무부가 더 파견할 수 있습니까? 요청을 하면 협의는 하게 돼 있습니다. 네. 알겠고요. 자, 이제 검찰이 남은 수사를 진행해 가야 할 텐데 대기업 관련 수사도 많고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제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수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미덥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검찰의 최고위층, 검찰총장 그리고 지금 특별수사본부의 본부장인 이영렬 지검장과 우병우 전 수석이 통화한 내역들이 지금 발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표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없이는 검찰이 저는 이 수사를 아무리 공정하게 하겠다 하더라도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검찰이 먼저 수사를 하기 전에 예. 검찰총장이 그 전화에 대한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된다. 어허. 네. 저는 그렇게 그 검찰총장에게 요구를 했고요. 예. 네. 그 부분은 정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이제 박영수 특검이 활동을 마치면서 그 전에 왜 기자들하고 오찬 간담회 한번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 수사 대상 14개나 돼서 너무 힘들었다. 앞으로 이 중수부를 부활하든지 공수처를 두어야 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했던데 이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박영수 특검이 중수부 부활과 공수처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조금 구별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중수부 부활은 정말로 검찰의 권력을 더 키우는 아니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수사를 잘하자는 부분에서는 같을 수 있지만, 예. 예, 중수부 부활이라는 거는 완전히 검찰의 더 권한을 키우는 부분이고 공수처라는 것은 검찰의 권한을 좀 더 제한하고 공정한 수사팀을 만들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 당에서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검찰 개혁의 핵심 과제로서 공수처 설치를 주장을 해왔고요. 예. 당연히 지금 비대한 검찰의 수사 권력을 제한하기 위해서 공수처 설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3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개혁 입법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들께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좋겠고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중수부 부활과 공수처 신설은 같이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로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었습니다. 자, 1부 마무리 짓죠. 7시 5분 2부에 다시 옵니다. 시사잡기 2부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주요 뉴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을 지명했죠.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정미 재판관 13일 날 임기가 끝나죠. 이선혜 변호사를 지명하기로 내정했다 이렇게 대법원이 밝혔는데요. 네. 이선혜 지명자는 헌재법에 따라서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친 후에 대법원장에 의해 이제 정식 후보로 지명이 되는 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실제 임명까지는 약 한 달 이상 소요될 수 있다. 이런 이제 계산이 나오는 것이고요. 이선혜 변호사 어떤 사람입니까? 서울 민사지법의 판사로 임관을 해서 이제 그 판사를 쭉 했고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변호사 등을 거쳤다고 합니다.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도 했고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위원도 했고요.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도 맡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이 성향에 대해서는 법조계에서는 뭐 중도 보수 성향이다 뭐 이렇게들 얘기를 한다고 하고요.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을 하면
헌재에는 이제 여성 재판관이 없게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도 여성 재판관을 임명해라 이런 요구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좀 참고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정치적 논란을 걱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그 대법원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게 결국 박근혜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에 이용될 수 있다 이런 우려들을 하는 거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헌법재판관 총 9명 중에 3명은 국회가 선출하고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 이정미 권한대행은 이 가운데 대법원장 몫이었고 따라서 이런 정치적 논란에서는 좀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서 매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아마 이런 입장이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대통령 측의 지연 전략은 지금 헌재가 완전히 그냥 부정했으니까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대법원 관련 또 하나의 기사가 눈에 띄는 게 일선 판사들의 개혁 요구를 대법원이 힘으로 찍어 눌렀다. 이런 보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경향신문 보도인데요. 판사들이 한 48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이 법원의 이제 최대 학회, 국제인권법 연구회라는 이제 학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들이 전국 법관 2,900여 명을 상대로 사법 독립과 법관 인사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이 내용이 대법원장 중심의 어떤 관료적인 법원 체제가 여러 법관들에게는 정치적인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법관 독립성을 보장해야 되고 또 판사회를 활성화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어서 대법원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내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이 이 행사를 좀 무산시키고 싶은 뭐 그런 의지를 보이는 그런 행위를 한다든지 또는 학회를 좀 축소시키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에 이제 들어갔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 모 판사에게 이와 관련한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는데 이 판사가 사법부에 블랙리스트가 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면서 이런 위법한 지시에는 응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표를 내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이 판사를 원래 소속이었던 수도권 법원으로 인사 조치를 해서 이제 사실상 이제 불이익을 줬다라는 게 이 보도의 내용이죠. 결국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양승태 대법원장의 묵인이 작용했을 거다라는 게 이 경향신문의 해석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뭐 좀 사실 확인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현장 실습을 나갔던 이 특성화 고등학교 학생이 저수지에 투신한 사건, 이게 참 논란입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1월 23일 오후 1시 정도에 전주시 덕진구의 한 저수지에서 특성화고 고교생 모 양의 시신이 이제 발견이 됐습니다. 이 모양은 전날 저녁에 저수지 인근에서 친구와 어울리다가 헤어졌다고 하고요. 이때 다른 친구에게 뭐 죽어버리겠다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도 보낸 걸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이 모양은 지난해 9월부터 전북 전주에 있는 한 통신사의 콜센터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에 맞춰서 이루어지는 취업 연계형 현장 실습인데 취업하기 전에 이제 일종의 실습의 형태로 근무를 시키는 거죠. 인터넷이나 휴대전화 계약 해지를 방어하는 이제 일명 뭐 세이브 팀이라는 게 있다는데 여기서 이제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업무 내용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먹은 고객의 이런 그 의사를 좀 돌리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업무 강도도 강하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른바 갑질이라거나 이런 이제 그 고객들의 여러 가지 이제 나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고객의 해지 요청을 막지 못하면 상사가 이제 핀잔을 주든지 어떤 눈총을 주기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또 고등학생은 근로기준법상 하루 7시간 이상 일하지 못하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오후 6시를 넘겨서 퇴근하기가 일쑤였다는 거죠. 이 모양의 경우에는 아버지에게 오늘도 콜수를 못 채웠다. 늦게 퇴근할 것 같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계속 이제 보냈었다고 하고 회사를 그만두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제 문자도 가끔 보냈다고 하는 거죠. 결국 이런 고강도 노동이 이 사건의 원인이 된 게 아니냐라는 게 이 지역 노동운동단체 그리고 유가족들의 주장입니다. 그러나 회사 측은 이 사건에 애도를 표한다면서도 과도한 노동은 없었다라고 부정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이런 좀 정황이 좀 의심이 되는 게 2014년 10월에도 이 회사 같은 팀에 근무하던 30대 남성이 극단적 선택하는 그런 사건들이 또 있었거든요. 그래요. 부당한 노동 행위와 수당 미지급이 어마어마하다. 이런 내용의 유서를 또 남긴 적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좀 철저한 조사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이 목숨을 끊은 그 학생의 아버지 내일 아침에 김현정의 뉴스쇼 시간에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거든요. 좀 관심 갖고 같이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아침에 탄도미사일 4발을 동시에 발사했죠?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7시 36분쯤에
평안북도 동창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4발을 발사했는데요. 지난달 12일에 신형 미사일인 북극성 2호를 발사한 지 22일 만에 또 발사를 한 거죠. 예. 탄도미사일 4발은 모두 비슷한 거리를 정상적으로 비행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비행거리는 한 1000km 정도, 그리고 이 중에 3발은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 떨어졌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최고로 높이 올라간 고도는 260km 정도로 분석이 되는데, 정상적으로 발사됐다는 가정하에 보면 이게 이제 ICBM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게 좀 언론의 분석인 것 같고요. 대륙간 탄도탄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미사일의 구체적 재원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이 이제 분석 중이라고 하는 이 보도가 있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또 추가로 보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추측하기로는 이건 이제 노동 미사일이거나 스커드 미사일 또는 이런 서로 다른 형태의 미사일들을 다 섞어서 발사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점쳐진다고 하네요. 이 시점에 미사일 발사한 이유는 어떻게 분석됩니까? 첫 번째로 꼽히는 게 한미연합 군사훈련 문제죠. 해마다 이제 3, 4월 달에 한미연합훈련, 키리조블, 그리고 독수리 훈련, 이걸 이제 하기 때문에 예. 이때에 맞춰서 대남위협 성명을 내고 도발을 예고하고 또 실제 도발을 하고, 이런 행동 패턴을 그동안 북한이 계속 보여왔고, 이것의 연장선상에서 이번에 또 미사일을 발사했다라는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발사체로 쏘는 것 위에도 인공위성 위치 정보, GPS 교란을 한다든지, 무인기의 어떤 영공 침범을 시도한다든지, 또 NNL의 월선을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방식의 긴장 행동을 실제로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예. 김정은이 올해 신년사에서 ICBM 발사 준비가 마감 단계다, 이렇게 밝힌 바도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로 도발이 끝나지 않을 것이다. 추가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 것 같고요. 예. 이외에도 김정남 암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에 들어가 있다. 그렇죠. 이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중국도 여러모로 이제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있지만, 일단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잠정 중단하는 등등의 경제적 압박을 한 것도 사실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대내적으로는 이런 미사일 발사 능력 과시에서 동요하는 주민들을 하나로 묶는 효과,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효과, 두 개를 노린 거 아니겠느냐, 이런 해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또 특히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협상보다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대북 정책을 수립할 것을 검토 중이다. 이것도 이제 작용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하는데요. 만약에 이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확정이 되면 추가 대형 도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전술 핵 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가 현지 시간 4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백악관의 국가안보팀 회의가 이 대북 정책 관련해서 2번 있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대북 정책의 옵션들이 논의가 됐고, 이 중에 한반도 전술핵 무기 재배치 방안까지 거론됐다. 이런 이제 내용이 나와 있다는 것이죠. 예. 전술핵 무기 재배치는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합의를 다시 되돌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북핵 불용 논리 중 하나는 이제 비핵화 합의를 지켜라라는 것인데, 전술핵 재배치 되면은 비핵화 합의는 이제 없는 문제가 되고, 남북이 서로 군비 경쟁을 하는 방식으로 앞으로 일이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예. 자유한국당 일각에서는 전술핵 재배치 환영한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또 일각에서는 자의적 핵무장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권에서는 당연히 비판 여론이 많은데요.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오늘 자기 파괴적 주장이다라고까지 하면서 상당히 각을 세웠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회 국방위에 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나왔는데요. 한미 맞춤형 억제 전략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고 비핵화라는 정부 정책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이제 원론적 입장을 재차 밝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미디어스의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지금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 선고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그동안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애써온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 연결해서 탄핵 심판의 쟁점들 또 전망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관영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네, 이 마지막 변론까지 모두 20차례의 변론 기일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재판 과정에서 국회 측 탄핵소추위원들이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뭡니까?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오셔서 예. 좀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도 하시고 또 재판부나 저희 국회 측에서도 궁금한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졌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요. 예. 그런 기회가 없어서 대단히 아쉬웠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출석하겠다라는 입장이었는데 결국은 안 했단 말이에요. 수사도 안 받고
그렇게 예, 예. 이 입장을 번복한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처음에는 대통령께서 본인이 출석을 해서 네. 본인이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뭐 떠날 것으로 아마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재판부에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재판부도 물어보고 국회 측에서도 신문할 수 있는 권리를 주겠다. 예.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니까 대통령 쪽에서는 아마 굉장히 그 부분이 염려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아하. 예, 대통령을 직접 국회 측이나 재판관이 신문을 하게 되면 예, 예. 아마 대통령이 때로는 당황하고 또 때로는 앞에 한 얘기들이 서로 엇갈리고 그렇죠. 서로 모순되는 그런 발언들을 하게 될까봐 예. 아마 걱정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질문 받는 걸 두려워했다. 이 말이로군요. 예, 그렇습니다. 25명의 증인들이 출석했었죠? 예, 예. 가장 인상적이었던 증인이 혹시 기억나세요? 뭐 아무래도 최순실 씨가 인상적이었고요. 예. 대단히 영민하게끔 대처를 하면서 대부분의 질문에 모르쇠 대지는 이 꽁무니를 빼는 예. 그런 질문 답변으로 대단히 능수능란하게 훈련받고 나온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진실 규명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방해가 됐던 그런 증인이고요. 예. 반대로 안종범 증인 같은 경우는 대단히 이 사실 규명에 협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차은택 증인하고 안종범 증인 이 두 분은 그래도 양심적으로 진술을 하여서 네. 재판부가 궁금한 것들을 상당 부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을 줬던 것 같습니다. 안종범, 차은택은 베스트 증인, 최순실은 워스트 증인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까 최순실 증인 훈련 받고 나온 것 같다 그랬는데 누가 훈련시켰을까요? 아마 본인하고 변호사들이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예상되는 질문들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최순실 씨에 대한 질문이 최순실 씨가 과거에 검찰에서 수사받은 내용에 기초해서 물어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순실에 대한 검찰 측에서 이미 작성된 신문조서는 이미 변호인들이 다 입수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면 분명히 이거 물어볼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나름대로 답변들을 다 준비를 해온 것이죠. 네. 이 변론 진행 과정에서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아주 연일 논란과 화제의 중심에 서지 않았었습니까? 예. 지연 전술도 그렇고 마지막엔 또 각자 대리한다. 각계 변론해서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한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에 최종 변론인의 모습을 무슨 봉숭아 학당 같다, 중구난방이었다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이 상대 측인 대통령 측의 변호인단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해 주신다면요. 대단히 헌법재판소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그런 변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특히 막말 변론, 또 재판부에 대한 모욕적인 언사 등등을 하면서 재판부로부터 여러 차례 제지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재판부 입장에서는 또 지나치게 제지를 하면 또 공정성 시비를 또 해오기 때문에 그렇죠. 최대한 입은 막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재판부의 권위를 유지하려고 대단히 애쓰는 그런 모습들을 수차례 목격을 했는데요. 네.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는 듯한 그런 변론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처음부터 탄핵 기각해야 한다는 주장을 쭉 펴다가 막판에 가서는 각하시켜야 된다. 탄핵 절차부터 잘못됐다. 이렇게 입장을 좀 바꿨잖아요. 그건 왜 그렇다고 보세요? 저는 이제 그 대통령 측 변호인들도 다 변호사들 아닙니까? 예. 그분들도 이 재판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미 제출된 검찰 측 수사 기록이 있고 또 증언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충 이렇게 종합적으로 해보면 이거는 쉽지 않겠다. 라고 하는 아마 생각을 저는 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다고 보면 기각을 주장해가지고는 더 이상 우리가 얻을 게 없다. 주장이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니 애초에 국회에서 의결 절차나 그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각하로 해서 보란 심리도 하지 않고 아예 뒤돌려보내는 것으로 하는 작전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주장은 사실
변론 준비기일 2회, 3일 기일에 이미 재판부에 대통령 측에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해가지고 하던 중에 법무부에서 국회에서의 소추 의결 절차는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서가 도착을 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답변서까지 도착했는데 더 이상 계속 그 각하 주장을 하겠습니까? 예. 처리하시겠습니까? 하니까 뭐 처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해서 서로 처리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변호사님들이 나타나가지고 또 각하 주장을 또 마지막에 18, 19, 20 세 번에 걸쳐서 세게 또 하셨어요. 예. 사실은 뭐 새로 오신 분들은 또 그것밖에 주장할 것이 없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그 변호인단 내에서도 서로 의견이 엇갈린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물어봤습니다. 뭐라고요? 그 소위 그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대표격인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재판 중간에 합류를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재판부에서도 드디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출신이 변호인이 되니 그동안 다른 변호사들은 마치 이 재판이 형사재판인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는데 네네. 이게 형사재판이 아니라 탄핵재판이기 때문에 탄핵재판의 본질에 맞는 변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예.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상당 부분 몇 회간에 걸쳐서는 그렇게 변론이 또 진행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해서 저희가 이동욱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그동안 변호사님들이 주장하지 않던 주장을 갑자기 이분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당신이 이 대표격이니 그러면 미리 조율이 된 겁니까? 그렇게 저희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우리도 통제불능입니다. 통제불능이라고요? 예, 저분들이 와가지고 자기들이 그냥 이런 주장을 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니 우리들도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알겠고요. 국회 측은 뭐 당연히 탄핵 인용될 거라 이렇게 전망하시죠? 뭐 저는 제 법조인의 양심에 비춰보면은 저는 8대0으로 나와야지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8대0이 아닌 뭐 7대1이나 6대2 이렇게 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글쎄요, 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요. 마치 시험 보고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사람만 수험생의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며칠 안 남았긴 했습니다만은 계속 거론되던 얘기라서 박 대통령이 헌재의 선고 이전에 자진해야 할 가능성은 아직도 좀 열려 있다고 보세요? 없다고 보세요? 저는 과거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보는 입장이었는데요. 뭐 청와대가 계속 저렇게 부인을 하네요. 뭐 저는 청와대에서 계속 헌법재판소의 동향을 계속 파악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마 인용으로 거의 굳어지는 거라고 하는 정보가 있다고 하면 하야하는 여부까지도 심각하게 고민할 것이다. 저는 그 생각합니다. 막판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될 거다? 예. 그 이유는요? 대통령으로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서 파면을 당하는 것보다는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네. 그 고민 어떻게 결론 날지 그것도 함께 지켜보죠.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었습니다. 10년 전 오늘 아빠가 운전하던 택시 뒷좌석에서 숨을 거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삼성 반도체에서 일하다가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당시 23살 황유미 씨. 네, 10년이 지났습니다만 삼성과 이 피해 유족 또 시민단체 사이의 갈등은 아직도 풀리지 않고 있는 상태죠. 오늘 10주기를 맞아서 오전에는 삼성 직업병 해결을 촉구하는 1만인 서명 전달식도 있었다 하고요. 지금 이 시각 강남역에서는 고 황유미 10주기 삼성전자 산재 사망 노동자 추모 문화제도 열리고 있습니다. 황유미 씨의 아버님 황상기 씨 연결해서 말씀 좀 듣겠습니다. 황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황상기입니다. 벌써 10년이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2007년 3월 6일 날 아침 일찌감치 저희 집 속초에서 유미를 태워가지고 수원에 있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마치고 집으로 가던 중에 영동 고속도로 상에서 제 택시 뒤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벌써 10년이라는 게 믿겨지세요? 저는 10년이 언제 가는지도 삼성하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열심히 쫓아다니다 보니까 10년이 지나갔는지 1년이 지나갔는지 제 감각으로다가는 시간의 감각이 잊어졌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오늘 오전에 이 삼성 직업병 해결 촉구하는 1만인 서명 전달식을 하려고 하셨다는데 예. 그 서명 받은 걸 누구한테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는 이 삼성 이 직업병 문제가 여태까지 해결이 안 되고 상당히 긴 시간 동안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2월 6일 날 이 국회에서 대기업 청문회가 열렸었는데 예. 대기업 청문회 열리면서 이 국회의원님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한테 물었습니다. 예. 우리 황유미를 아느냐고 묻고 황유미가 500만 원을 사표 내면서 500만 원을 준 거를 아냐고 물으니까 이 문제를 모른다고 하면서 예, 나도 아이를 둘 키우는 아버지로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 문제를 신속하게 잘 해결하겠다고 하는 그 의지로다가 들렸거든요. 예. 예, 그렇게 의지로 들렸는데 이 문제가 지금까지 얘기가 나온 지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예. 석 달이 지났는데 삼성에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해결을 안 하려고 하는 감추고 또 이 반올림을 힘으로 내려 누르려고 하는 기미가 보여서 예. 이 반올림에서 빨리 이 문제를 이 삼성하고 대화를 해서 이 문제를 풀어가야만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이 사람들한테 이 직업병 문제를 빨리 해결하게 해달라고 하는 서명을 받아서 오늘 삼성 본관 앞에서 전달식을 하려고 이제 전달식을 했는데요. 예. 삼성에 관계된 사람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아무도 안 나왔어요? 예. 삼성의 관계자가 아무도 안 나오고 그거 앞에서 한 20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예. 제가 나오실 때까지를. 예. 근데 기다리는데 하도 안 나와갖고는 이 서명 용지를 전달하지 못하고 도로 가지고 이제 반올림 농성장에 갖다 놓았습니다. 네. 예. 참, 서명 용지 받는 걸 거부한 셈이죠, 삼성이. 예, 그러니까 삼성은 이 반올림과 반올림 이 피해자인 이 노동자들한테 이 대화하는 거를 상당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걸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한 재작년인가 무슨 조정위원회 만들어져서 조정 권고안도 나오고 그랬었는데 예. 그때 거의 풀릴 것처럼 보이더니 결국은 지금 안 풀리고 있는 거죠? 예, 삼성에서 반올림과 대화를 하는 중에 삼성에서 조정위원회를 갖자 그래갖고 이제 반올림에서 조정위원회를 가자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안이 이제 나올 무렵쯤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삼성에서 보기에는 조정 권고안이 자기네한테 상당히 좀 불리하게 나올 것 같이 보였었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조정 권고안을 사실 눈치를 보다가 이제 위원장님이 조정 권고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발표를 했냐면은 삼성에서 1,000억을 내놓아서 1,000억. 1,000억을 내놓아서 1,000억 중에서 500억 원으로다가 2016년 말까지 피해자 접수를 받아서 이 사람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근데 보상해주는 데는 일방적으로 보상해주는 게 아니고, 해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나라 사회단체 7군데에서부터 한 명씩 차출을 받아서 7명이 공익법인을 만들어서 예. 그 공익법인에서 이 피해자들한테 피해 보상해주는 이 제안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00억은 이제 2016년 이후에 나오는 환자들한테 보상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머지 300억은 이 삼성 반도체 공장하고 LCD 공장을 지금 화학약품 때문에 이 사람들이 암에 걸렸으니까. 그렇죠. 여기를 재발 방지하기 위해서. 예. 옴부즈맨을 통해서 옴부즈맨 위원장님이 재발 방지를 하는데 300억을 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삼성하고의 2016년 1월 12일 날 옴부즈맨은 이 삼성 재발방지위원회 하기로 하는 거는 옴부즈맨은 합의를 했습니다. 네네. 근데 합의는 했는데 아직까지 옴부즈맨이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지 예. 반올림한테 안 알려주니까 예. 우리는 아직까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고요. 예. 삼성하고 얘기하느냐고 보상하고 사과 문제, 예.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느냐고 이 옴부즈맨 위원회가 잘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억도 안 냈죠. 예, 1,000억을 안 내놓고, 예. 1,000억을 이제 삼성은 뭐라고 핑계를 댔나 그러면은, 반도체 공장이나 LCD 공장에서 일하다가
피해 걸린 그 피해자들한테 1,000억을 들여서 이 피해 보상을 신속하게 더 많이 해준다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대대적으로다가 이 광고를 했습니다. 예. 그래놓고는 자체적으로다가 피해 이 보상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네. 근데 그 자체적으로 피해 보상위원회를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공식적으로다가는 이 삼성하고 관계 없는 사람들이 보상위원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거는 거짓말이고 예. 자기네 그 친삼성적인 사람들 보상위원회를 만들어서 자기네가 피해자인데 자기네가 어떤 사람은 암 환자로 인정하고 예. 어떤 사람은 암 환자로 인정 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예. 또 그 기준을 마련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 마음대로다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좀 더 해주고 예. 어떤 사람들한테는 보상을 영 안 해주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암에 걸려서 10년이 넘게끔 고생을 했어요. 예. 그 10년이 넘게 고생을 하다가 암 치료비만 해도 이 사람이 그 1억이 훨씬 더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그 다른 경비까지 따지면 2억도 넘게 들어가고 이때까지 이 사람은 자기 아무 일도 못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계속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한테 얼마 줬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돈 2천만 원 내놓고 사부서에 도장 찍으라고 더 떼서도 안 준다 그러고 그다음 또 이 돈 받은 내용을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하면은 예. 그 돈 도로 해수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삼성의 그 이 억지를 부리면서 예. 언론에다가는 자기네가 1,000억을 들여서 피해자들한테 더 많은 피해 금액이 갈 수 있도록 더 신속하게 보상해준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아주 늘어놓고 있는 거거든요. 네. 삼성 측이 지금 밝히고 있는 바에 따르면 120명한테 총 186억 원 보상했다 이렇게 밝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자기들 나름의 그냥 기준 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그냥 접촉해서 압력을 넣어가지고 겨우 186억 지금 줘놓고서는 대대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그냥 선전만 한다 이 말씀이죠? 예, 근데 그건 삼성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186억 줬다는 거는 삼성에서 하는 얘기고 그 실질적인 186억이 들어갔는지 몇십억이 들어가는지 우리는 전혀 이 근거가 없으니까 확인할 수도 없죠. 예. 확인이 안 되는 거니까 삼성에서 하는 말은 여태까지 한 번에도 진실된 얘기를 해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말은 저는 그건 믿을 수 없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상기 씨는 삼성으로부터 받으신 게 있나요? 저는 삼성으로 받은 게 그 삼성에서 그 우리 유미한테 이 사표를 거짓으로 써갖고 사표를 썼거든요. 예. 그 사표를 쓸 적에 제가 그 삼성에다 요구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 얘기하라 그래서 예. 유미 치료비가 한 8천만 원쯤 들어갔는데 예. 치료비하고 경비하고 예. 그래서 삼성에서 하도 사표를 쓰라고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그러면 삼성에서 이 직원들한테 모금 운동하고 예. 그다음에 유미 이 휴직 기간에 휴직 급여 준 게 이게 제가 생각할 때 한 2천만 원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이건 삼성에서 준 게 아니고 직원들이 모금해서 준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유미 그래서 내가 5천만 원을 해달라 그랬거든요. 예. 그 5천만 원 하지만 이 5천만 원으로다가 유미 앞으로 이 치료가 잘 되면은 나도 좋고 삼성도 좋고 예. 만약에 치료가 잘 안 된다고 하더라도 삼성에 어떤 이유를 안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더니 삼성에서 그럼 그 얘기를 다 들어줄 테니까 사표를 당장 쓰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표를 유미를 써가지고 가고 이제 한 얼마큼 있다가 유미가 이제 병이 재발해갖고 예. 이 병원에서 다 죽어가는데 예. 그 삼성에서 나온 그 직원이 나보고 1층 로비로 내려갔어요. 예. 나오라고 그래서 내려갔어요. 그래서 내려갔더니 100만 원짜리 수표 5장을 가지고 와서 삼성에서 돈이 요것뿐이 없으니까 요거 받고 말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에서 돈 받은 거는 단돈 500만 원뿐이 없어요. 네. 예. 참 너무하는군요. 예. 저희도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 갖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네. 10년 전 우리 곁을 떠난 황유미 씨의 아버지 황상기 씨였습니다. 지난주에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를 제공하기로 결정한 이후에 중국이 지금 여러 가지 제재 조치를 이어가고 있죠.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 잠시 귀국하신 틈에 저희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했어요. 한중 관계 어떤 해법을 모색해야 할지 이야기를 좀 듣겠습니다. 우수근 교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현지 분위기 어때요, 중국? 아무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심각합니다. 중국 현지니까요. 그러니까 상하이만 하더라도 한국인이 몰려 사는 그곳에서는 정말 조심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택시 타면 이전에는 한국인들이라면 되게 한국인이라는 이름만으로 환영을 해줬는데 지금은 정말 묵묵부탁한 좀 분위기가 아주 험악해졌어요. 예. 반한 감정 이런 게
그렇습니다. 고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국가 안보의 핵심 이익인 국가 안보에 저해하는 요소를 한국이 했다. 그걸 갖다가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으니까 중국 사람들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더군다나 괘씸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괘씸하다. 그동안 우리는 한국 너네들한테 되게 좋게 생각하고 너희 한류를 좋아하고 너희 물건을 많이 사주고 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러면서 우리 목에다가 총을 겨누려는 미국의 동조에서 우리를 힘들게 만드냐. 이건 우리한테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사드 엄밀히 따지면 너희 한국의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것은 다 아는데 너희들만 너희 나라 매스컴에서 속으면서 그렇게 되고 있는 것 아니야. 네. 너희들이 자유민주국가 맞냐? 라는 식으로 하면서 뭐 괘씸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팽배되어 있는 것이죠. 사드가 한국의 안보에 백해무익하다. 도움이 안 된다라는 식의 인식이 널리 퍼져 있습니까? 그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문제인데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저는 또 학자적인 양식을 두고 예.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서도 우리가 알 건 제대로 알아야 돼. 우리 매스컴의 문제가 많아요. 자, 객관적인 일본 학자들도 사실은 사드는 한국의 국가안보에 전혀 도움이 안 되지 않냐. 그거는 미국의 MD 시스템의 일환으로서 네. 일본의 저고도 시스템과 중고도 시스템 MD를 잡을 것이 있는데 고고도는 없었던 상태에서 한국이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도입하게 된 것 있지 않냐라는 네. 그것이 일본 학자들의 의식이고요. 예. 중국 같은 걸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라는 것은 한국의 국가 안보보다는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미중 간의 대립 속에서 중국의 목을 조르기 위해서 예. 한국 땅에 도입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각종의 제재 조치, 보복 조치들이 행해지는데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로는 롯데가 집중적인 타격이고요. 그다음에 관광 제한 이런 조치들 취해지고 있고요. 또 한국 문화상품들이 중국에서 뭐 상용 금지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만난 늘 만나는 고위 당국자한테 그 어떤 정보를 받았는데 진짜 소스러치게 좀 심각한 내용이거든요. 뭡니까? 이제 사드 제재 조치와 관련된 것인데 예. 이 사람들이 제가 중국 생활 14년 동안 이와 같은 상태에서 정보를 준 것은 여태까지 유감스럽게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요. 네네네. 이번에도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까? 제재 조치는 문화적인 제재 조치와 경제적인 제재 조치 그리고 외교적인 제재 조치와 군사적인 제재 조치가 망라될 것이다. 예. 문화적인 것은 이미 취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경제 제재 조치로 들어가는 것이죠. 예. 롯데는 그 사람들의 표현하면 이미 끝이고 한류는 이미 역사 속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한류라는 것은 한국의 수출 산업의 천병 역할을 했는데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크게 퍼져갖고 전 세계로 뻗어나갔을 텐데 예. 이제 한류는 뭐 중국에서는 끝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역사 속에 기록될 거다. 예. 그 사람들 표현입니다. 예. 그다음에 외교적인 제재 조치가 비롯될 것인데 그러니까 중국도 지금 감정이 격앙된 것이죠. 네. 북한이라는 카드를 적극 활용할 것이다. 여태까지는 그 불가근 불가원 양날의 칼이기 때문에 북한 카드를 활용을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어떻게 움직여서 자기들을 어떻게 괴롭히냐에 따라서 북한 카드를 활용하려고 놔뒀었는데 네. 이미 한국이 미국 쪽으로 확 다가갔기 때문에 이 북한 카드를 한국이 괘씸해서라도 그 한국의 국익에 반하는 식으로 적극 활용할 것이다라고 했고요. 그 얘기는 그 북핵에 대한 중국의 제재 이런 거를 전부 없애버린다 이런 식인가요? 이제 다양한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경우에 따라서 중국이 그동안은 국제사회에서 열심히 중국 나름대로 제재 조치에 참가하고 했습니다만 이제는 보십시오. 당장 북한 외무성 부상도 불러들였지 않습니까? 네. 그것은 저한테 얘기하기를 한국 봐라. 너희들이 그러면 이렇게 한다. 너희들이 싫어하는 거 한다. 다분히 감정적이지만 그만큼 자기들은 심각하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네 번째가 더 심각한데요. 군사적인 제재 조치인데 어떤 겁니까? 여태까지 한국에 대해서 외교나 군사적인 제재 조치를 언급하지도 않고 취하지도 않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뭐 성주 지역에 정밀 타격한다는데 그것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기존에 배치된 재래식 무기 외에 중국은 항상 미국을 의식하고 미국에 대립하기 위해서 최첨단 무기를 개발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미국의 최첨단 사드가 들어온다? 그러면은 중국은 그 사드를 겨냥한 새롭게 만들고 있는 그 최첨단 무기들을 선별을 해갖고 전격적으로 집중 배치하겠다는 것입니다. 성주를 겨냥해서 성주 및 그 주변에 있는 미 군사 시설 같은 것, 주한미군 시설이죠. 자,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북핵이라는
늑대를 피하려고 하다가 중국이라는 호랑이를 우리가 불러들인 것이죠. 네. 중국의 최첨단 무기가 두려워서 미국의 또 최첨단 무기를 비싼 돈 들여가면서 사오려고 할 것이겠죠. 그러면 중국은 또 거기에 대체해서 또 다른 최첨단 무기로 우리 땅을 겨냥할 것이고 우리는 예. 또 사오려고 할 것이고 예. 역사가 반복된다는 게 이거 아닙니까? 예. 청일전쟁, 러일전쟁 해보십시오. 우리는 아무 잘못도 없었는데 우리만 희생당했지 않습니까? 중국과 미국, 트럼프하고 시진핑 만만치 않은 사람입니다. 부딪히게 되면요. 중국 대륙에서 부딪히겠습니까? 미국에서 부딪히겠습니까? 우리 땅이거든요. 한반도죠. 왜 바보같이 외세를 자꾸 끌어들이냐 이겁니까? 이미 중국의 미사일들은 우리 한반도를 많이 겨냥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일 미군 기지하고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이제 주한 미군 기지. 중국 측의 입장에서는 과거에는 한국도 싸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은 자기들의 뭐 어떤 경쟁 상대가 되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의식하지 않고 한반도를 겨냥한 것은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를 겨냥한 것이죠. 네. 예. 네. 근데 그것을 더 최첨단 무기로 대체할 것이다. 그렇죠. 앞으로. 이제 기존에 배치된 것 외에 미국을 대상으로 개발 중에 있던 최첨단 무기들을 선별해서 전격적으로 배치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네. 얼마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사드라는 효율도 검증되지 않은 것을 애매모호하게 갖고 들어옴으로써 북한 핵이라는 명분이 있었던 것이죠. 예. 북한이라는 늑대 한 마리를 피하기 위해서 엄청난 호랑이를 우리가 끌어들이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북한이라는 늑대도 오히려 키워주고. 그렇죠. 게다가 보십시오. 우리 매스컴들이 자꾸 프레임을 이상하게 가져가는데 사드는요. 미중 간의 대립인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바라보는 것 저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립 상태인데 우리가 거기에 말려 들어갔다는 것이고 우리의 입장에서는 사드는 중국의 경제 보복과 국가안보, 경제와 국가안보의 대립 측면으로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 명확히 알아야 될 것은요. 중국으로 인해서 경제 제재 조치 계속 받을 것이 앞으로서 받게 되겠죠. 게다가 북한이라는 위협이 아니라 중국 군사강국 중국이라는 것을 우리의 적으로 돌려가지고 종합적인 총체적인 위기 상황으로 우리를 몰고 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해결책이 없냐?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해결책? 중국은요.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우호관계를 지켜야 될 최후의 보루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갑자기 사드 문제가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드 문제가 터졌다고 갑자기 확 조여갖고 한국을 미국 쪽으로 확 가게 하면 자기들한테 좋을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알게끔 한국에 맞춰서 점진적인 제재조치 강도를 높이지만 지금이라도 더 대화를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요. 중국이 대화를 피했다는데 저는 양측에서 천만의 말씀. 우리가 대화를 한다는 것은 우리의 입장, 사드를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입장을 설득시킨다는 일방적인 것이었죠. 그런데 중국은 그게 안 먹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대화라는 것은요. 진정한 대화입니다. 중국과 한국과 중국의 입장이 서로 다르니까 흉금을 털어놓고 자 서로의 리스크, 우려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도로 진지하게 대화를 해갖고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절충점을 찾자. 중국이 표면적으로는 사드 철회 주장하지만 그건 표면적인 겁니다. 절충점이 있을 수 있다. 중국은 자기들은 스스로 얘기해요. 우리가 한국도 사드 배치 철회하기 쉽지 않다는 건 이미 알고 있다. 한미 관계 등을 통해서 한국도 운신의 폭이 적다는 거 알다. 하지만 대화하다 보면 절충점 나올 수 있지 않냐라고 말하는 건 절충점 찾자는 것이고 제가 말하는 사람들은 중국 공산당 관련국의 고위 간부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드 철회가 아닌 절충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안 하잖아요. 청와대에 있는 양반 꽉 막혀가지고 절대 안 들어주고 그 밑에 있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도 위에서 그렇게 하니까 전혀 만나지지도 않고 그러면서 거짓말로는 대화하자고 했는데 중국이 안 했다고? 대화하자는 것이 일방적으로 우리는 사드를 도입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방어용이다. 자기 입장만 얘기하고 설명하는데 그게 무슨 대화입니까? 그러니까 황교안 국무총리 대행에게 혹은 윤병석 외교부 장관한테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서둘러서 오히려 배치하겠다는데 그러면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잠잠하게 사드를 지금 도입함으로써 얻는 실익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오히려 중국의 반발만 더 심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전열을 재정비합시다는 얘기를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 자,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이 중요한 사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고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고 전격 결정했다. 이게 결격 사유가 돼서 우리나라도 이걸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 좋으니까 우리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음 정권으로 넘겨가지고 착실하게 공론화 과정을 겪고 국민들 사회적 합의라든가 국회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래도 우리 국민들이 사드를 선택하겠다는 결론이 나오면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니까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변국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너희들도 네.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하지.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했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도입한다라는 그런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 되는데 불과 알겠습니다. 몇 개월의 예, 시간인데 예. 왜 지금 해갖고 우리 기업이나 국민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듭니까? 네, 네. 몹쓸 사람들이에요, 진짜. 그 중국의 그 고위 당국자들은 김장수 주중 대사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그것도 참 박근혜 대통령 이상한 사람이에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중국으로 외교관을 보내고 주중 대사관을 보내고 상하이 총영사를 보냈는데 사드를 절대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을 보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 중국 사람들이 그걸 알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그 나라의 우호적이고 그 나라를 잘 알고 그 나라를 잘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 나라를 따기를 후려갈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내갖고 대화하려니 이렇게 말이 됩니까? 예. 이 정도로 21세기 대한민국은요, 이 외교하는 인간들이 넋이 나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몰라서 이렇게 하려고 했더라면은 외교부 장관이나 외교부 고위 관계자들은요, 목숨을 걸고 직을 걸고 말렸어야죠. 지금 상태 와서 황교안 대행, 내부적으로 대책안 빨리 마련해! 그렇게 호령치고 있다는데 대책안 마련할 거 전혀 없거든요. 우리 더 많은 국민과 더 많은 기업들이 힘들어진 다음에야 어떤 형식을 찾고 꼬리를 내리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대화하자라는. 좋습니다. 예. 제재 조치를 막 취하고 있는 특히 뭐 관광 중단 이런 거 말이죠. 이건 우리가 분명히 항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도 여기 오면서 또 저는 지금도 그 계속 전화를 하면서 조절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아니 일방적으로 이 상황을 만든 것은 한국이잖냐라고 하거든요. 중국은. 네. 그러니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알아야지만 제대로 파악하지만 제대로 된 외교 정책이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열병 시위에도 참가하고 잘해줬는데 중국은 우리 마음을 들어주지 않고 지멋대로 했다. 근데 사실은 살펴보면요, 우리 박근혜 정권이 중국한테 요구했던 것은 딱 하나였거든요. 북한 핵 포기하게 해라. 그렇죠. 너희들이 영향력이 제일 강하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절대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유일한 협상의 조건으로 내건 것이 제대로 된 협상입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북한 미사일에 의해서 위협이 점점 커지니까 일본의 아베 총리가 자위대 기술 수준이 더 뛰어나니까 자위대를 한국 여기저기에 주한 미군처럼 배치해 줄 테니까 그걸로 대비해라. 우리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 핵을 포기하지 않을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 박근혜 정권은 핵 포기하지 않으면은 안 돼. 핵 포기. 그것만 요구하면은 중국하고 북한 전쟁하라는 거거든요. 지금 중국은요, 북한 핵이나 북한 미사일을 무서워해요. 싫어하죠, 또. 과거에는 혈맹했지만 예. 지금은 언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자기들한테 날리면서 너 죽고 나 죽자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자가 몸조심하지 않습니까? 지켜야 할 것이 더 많은 중국이기 때문에 되게 두려워하거든요. 예. 그런 중국한테 오로지 하나, 북한 핵 포기. 받아들여질 수 없는 제가 그래서 그때 그랬어요. 우리 외교부에다 그러지 말고 그것은 못 받아들여지니까 불법 어업 문제라든가 뭐 그 한국해 문제라든가 일본의 문제라든가 다양한 국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껴가지고 하나씩들씩 쟁취해 가도록 하자. 그러면서 한중간에 대화를 하면서 신뢰관계를 좀 더 쌓아나가면은 중국의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과 일본 자기들의 목을 조르는 것이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만 갈 게 아니라 자기들하고도 대화를 더 하는구나라면서 신뢰를 쌓아나간다면은 한중관계에 더불어서 북중관계를 조절하고 싶다라는 것이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뜻대로 안 된다고 팩 하고 돌아섰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다 이 모양 이 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의 이런 제재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항의는 하되 대화의 건을 계속 열어두자 이제 그 말씀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도 그럼 중국산 물품 수입에 대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이런 맞대응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도 똑같이 한들 보십시오. 우리의 입장에서 중국은 하나밖에 없는 14억의 시장이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롯데 10만 명을 고용했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경제 의존도 때문에 쉽지 못하다고 하는데 그만큼 중국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삼성 반도체를 그 부품을 화웨이 같은 데도 써가지고 함부로 할 수 없다는데 자기들도 조금 아프겠죠. 하지만 중국 민간은요. 중국 정부가 다름 아닌 핵심 국가이긴 국가 안보에 관련된 것이라 하기 때문에 아무 소리 못하고 따라야 되는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그렇죠. 전열 재청비를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자존심 상하지만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다음 정권으로 미루고 사회적 합의 같은 과정을 겪어 가지고 예. 정말 국민들이 선택하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도입하자는 것이에요. 네. 지금 해가지고 우리는 잃기만 하거든요. 저한테 제가 이렇게 한다고 중국 대변인 같다 친중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중국
중국의 속마음, 의증 알아야지만 대화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중국에 계신 우수근 교수를 일부러 초대한 겁니다. 그 입장도 좀 우리가 같이 헤아려 가면서 우리의 대응도 고민해야 될 것 아니냐 이 말인데, 아무튼 뭐 탄핵이 만약 인용되고 조기 대선 국면으로 가고 그러면 또 조금의 국면 변화가 생길 테니까 그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수근 교수의 충정이 제대로 현실로 움직여져 가기를 저희도 한번 기대해 볼게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중국 동아대학교 우수근 교수였습니다.